아무도 없는데? 오늘은 딱 한 곡만 부르자. 하루 종일 걸레를 쥐고 버텨온 순자가 거칠어진 숨을 고릅니다. 회장실 문이 닫힌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곤 지그시 눈을 감으며 감정을 잡았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프랑스 자장가 한 곡이 텅 빈 방을 가득 채웁니다. 문 앞에 멈춰 선 회장의 손에 들린 서류가 툭 바닥에 떨어지고 다급히 문을 열고 들어온 회장이 순자의 어깨를 부서져라 움켜쥡니다. 지금 그 노래를 도대체 자네가 어떻게 알고 있나? 세상에 단 두 사람, 잃어버린 딸과 나만의 비밀이었던 자장가. 그 멜로디가 27년 만에 회장의 심장을 찔러옵니다. 밝혀지는 진실 앞에 있는 두 사람, 구독과 좋아요로 이들의 운명을 지켜봐 주세요. 오늘 밤 순자는 원래 혼자 들어가선 안 되는 회장실을 맡은 상태였습니다. 들키는 순간 다음 근무표에서 이름이 사라질 수도 있는 밤이었죠. 지하 기계실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순자는 몇 번이나 숨을 고르고 또 골라야 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회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에 잠긴 회장실, 창밖 달빛만이 덩그러니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가득 채운 붉은 카펫을 피해 순자는 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여 걸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살금살금 움직였어요. 회장실은 난방이 꺼진 지 오래라 공기가 바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관리본부장이 전기세 아깝다고 청소 시간에는 밸브를 잠가버린 탓이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새어나오더군요. 순자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굳게 닫힌 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오늘은 딱 한 곡만 부르자. 순자는 떨리는 입술로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이 차가운 공기를 견디려면 마음을 데워줄 노래가 필요했으니까요.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차가운 공기 속에서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순자는 흠칫하며 입을 다물고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걸 확인한 뒤에야 순자는 옷깃을 여미며 소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가죽 소파 위에 자신의 거친 손을 조심스레 올렸습니다. 마른 걸레로 가죽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쓱, 쓱. 가죽이 상할까봐 힘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고 문지르는데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달빛에 비친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지요. 물마를 날 없이 살아온 32년 세월이 고스란히 흉터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매끈한 소파 가죽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하고 천둥 소리가 소리 하나 없는 회장실에 어찌나 크게 울리던지 순자는 황급히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오늘 제대로 먹은 게 없었습니다. 점심때 직원들이 먹다 남겨버린 식은 도시락 하나가 전부였으니까요. 차가운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던 기억이 씁쓸하게 올라왔습니다. 허기가 밀물처럼 밀려와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순자는 소파 옆 바닥에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등허리에 닿는 가죽 소파의 감촉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 넓고 화려한 방에 자신이 쉴 곳은 단 한 뼘도 없다는 사실이 배고픔보다 더 서럽게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방에 오래 머물수록 자신이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가슴속에 묻어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먼지를 닦아내는 사람일 뿐, 이 방의 주인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순자는 다시 무릎을 짚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닦아야 할 곳이 산더미였습니다. 굳어버린 손가락을 펴기 위해 호호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순자는 걸레를 고쳐쥐고
책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벽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카펫 가장자리가 시야에 들어와서 괜히 숨을 죽이게 되더군요. 책장 아래 어둠에 가려진 구석, 먼지가 유독 두껍게 쌓인 자리 하나가 눈에 밟혔습니다. 다른 곳보다 이상하게 더 손이 가는 자리였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혼나는 건 아닐지 그런 생각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엔 마음이 영 편치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CCTV 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센서 등이었습니다. 순자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 불이 켜진다는 건 누군가 2층에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복도 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온 건 누군가의 발소리인지 바람소리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걸레를 쥔 손끝에 힘이 바짝 들어갔죠. 순자는 몰랐습니다. 이 방에는 회장이 매일 밤 혼자 앉아 듣던 그 노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걸. 순자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들어올까 귀를 쫑긋 세우고 한참을 기다렸지요. 다행히 복도는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아마 바람 소리였거나 낡은 건물이 뒤틀리는 소리였겠거니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순자는 다시 물통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걸레를 빨아야 하는데 물장구 소리가 날까봐 조심 또 조심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억지로 비틀어 물기를 꽉 짜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안으로 말아 물었지요. 왜냐하면 낮에 들었던 그 모진 말이 아직도 귀에 딱지처럼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였지요. 관리본부장이 복도를 지나가다 순자를 보고는 코를 쥐며 쏘아붙였습니다. 어이 김씨, 아니 순자 씨라고 했나? 당신 지나간 자리엔 아주 지하 냄새가 진동을 해. 여기 청소할 땐 숨도 쉬지 말고 닦아. 알겠어? 격 떨어지니까. 사람 면전에 대고 숨도 쉬지 말라니.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 정중앙에 꽂혔더랬습니다. 순자는 억울해도 네,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지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분을 삼키는 게 그게 순자가 살아남는 법이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순자는 습관처럼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더러운 숨결이 회장님의 고귀한 가구에 닿을까봐 자신을 투명인간처럼 지우고 있었던 겁니다. 걸레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려왔습니다. 행여나 검은 걸레 물 한 방울이라도 저 비싼 카펫에 떨어질까? 순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엉거주춤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위태로워 보였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에 창문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난방이 꺼진 회장실에 찬 공기가 창틈을 비집고 들어와 윙윙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순자의 어깨가 화들짝 튀어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리는 순간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머릿속에서 하얀 빛이 번쩍했습니다. 기억이라기엔 너무나 희미하고 꿈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한 장면. 순자의 눈앞에 낯선 풍경이 겹쳐 보였습니다. 차가운 철제 의자였습니다. 엉덩이가 시릴 만큼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불던 어느 기차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알 수 없는 외국어였고 어린 순자는 오들오들 떨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추위 속에서도 딱 한 곳, 순자의 작은 손을 감싸 쥐고 있던 누군가의 커다란 손만큼은 난로처럼 따뜻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아빠가 있잖아.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도 표정도 짙은 안개에 가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손의 온기. 절대 놓지 않겠다며 꽉 쥐어주던 그 따뜻한 감각만이 27년이 지난 지금도 손끝에 문신처럼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 순자는 멍하니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이유도 없이 쿵, 쿵 하고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기차역에 홀로 남겨졌던 그때처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게 무슨 기억인지, 내가 왜 이러는지. 순자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몸이 기억하는 슬픔이었으니까요. 순자는 황급히 가슴을 꾹 눌러내렸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정신 차려, 순자야. 이래야지, 일. 순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어 상념을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레를 고쳐주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멈춘 채 일부러 책장 가장 어두운 쪽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의 바람소리는 여전히 잃어버린 아이의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걸레를 고쳐 잡았습니다. 창문은 잠잠해졌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차가웠지요. 순자는 도망치듯 책장 쪽으로 무릎을 옮겼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흑단나무 책장. 그 웅장함이 마치 순자를 내려다보는 거인 같아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더군요. 아무도 없는데 오늘은 딱 한 곡만 부르자. 하루 종일 걸레를 쥐고 버텨온 순자가 거칠어진 숨을 고릅니다. 문이 닫힌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곤 나지막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자장가가 적막한 방 안을 채우자 얼어붙었던 순자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노래가 주는 작은 위로에 기대어 그녀는 평소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저 깊고 어두운 구석까지 깨끗이 닦아낼 용기를 냈습니다. 콧노래에 발걸음을 실은 순자는 위압적으로 서 있는 흑단나무 책장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 책장 가장 아래 칸 어둠이 웅크리고 있는 구석진 곳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평소라면 대충 훔치고 지나갔을 자리였습니다. 허리를 굽히기도 힘든 데다 누가 거기까지 들여다보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 사각지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순자의 눈에 그 구석에 쌓인 회색 먼지 뭉치가 유독 거슬렸습니다. 마치 저 먼지 속에 자신이 꼭 찾아야 할 무언가가 숨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순자는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렸습니다. 팔을 깊숙이 뻗어 어둠 속을 더듬거렸지요. 차가운 마룻바닥의 냉기가 얇은 작업복을 뚫고 배꼽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건 묵은 먼지와 차가운 나무의 감촉뿐인 줄 알았는데 그때였습니다. 걸레 끝에 무언가 묵직하고 딱딱한 물건이 툭 걸리더군요. 순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팔을 더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레 끌어당겨 보니 손바닥만 한 기계 장치였습니다.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탓에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소매로 슥슥 문질러 보니 그제야 윤곽이 드러났지요. 아주 오래된 벽돌만 한 구형 카세트 녹음기였습니다. 모서리는 칠이 벗겨져 반질반질했고 스피커 구멍엔 세월의 때가 까맣게 껴있는 물건이었죠. 이 화려하고 번쩍이는 회장실에 웬 고물상에나 있을 법한 녹음기라니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옛날 물건을 아끼신다더니 이건가 보네.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녹음기를 든 채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버튼 사이사이에 낀 먼지를 닦아내려 꼼꼼히 문질렀지요. 그런데 그 투박한 엄지손가락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먼지를 닦아내려던 걸레가 불룩 튀어나온 재생 버튼을 꾹 누르고 만 겁니다.
고요한 방 안에 기계식 버튼이 눌리는 소리가 총성처럼 울렸습니다. 순자는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곧바로 낡은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이어졌지요. 스피커가 찢어질 듯한 기계음과 지직거리는 잡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기겁을 했습니다. 혹여복도 밖까지 이 소리가 들릴까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요. 황급히 정지 버튼을 찾아 손가락을 허둥댔습니다. 등줄기에 식은 땀이 한 줄기 쭉 흐르더군요. 아이고, 꺼져라, 제발 좀 꺼져. 순자가 당황해서 버튼을 마구 누르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거친 잡음 사이를 뚫고 어떤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건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목소리라기보단 나직한 흥얼거림에 가까웠지요. 아주 낮고 부드럽고 또 한없이 슬픈 허밍. 순자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춰섰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빨리 꺼야 하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고막에 닿는 순간 순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센 파도가 들이닥쳐 모든 생각을 쓸어가 버린 것처럼 순자는 멍하니 그 기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음기 속 남자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아가는 금방 잠들 거야. 분명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말이었지만 순자는 그 뜻을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건 먼 나라 프랑스의 자장가였습니다. 가난한 청소부 순자가 평생 들어볼 일도 알 수도 없는 낯선 언어.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낯선 멜로디가 귓가에 닿자마자 순자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가슴뼈가 울릴 정도로 거센 박동이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거대한 감정 덩어리였지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더니 시야가 물기로 번져갔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어떤 풍경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벽난로 불빛, 흔들리는 요람,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던 어떤 남자의 따뜻한 눈동자. 물론 순자의 머리는 그게 누군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몸은 그 세포 하나하나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7년 전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이 노래를 들으며 느꼈던 그 절대적인 평온함을 말입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녹음기를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쥐었습니다. 차가운 기계에서 미세한 진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팔뚝으로, 어깨로, 그리고 심장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뭐? 순자의 입술 사이로 바스락거리는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터져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을 뿐이죠. 순자는 홀린 듯 녹음기 속 남자의 목소리에 자신의 목소리를 포개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노래, 엄마가 불러주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한국말로 뜻을 되뇌었을 뿐인데 순자의 입에서는 유창하고 우아한 프랑스 발음이 물 흐르듯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평생 거친 시장통 말투만 쓰던 순자의 입에서 유창하고 우아한 파리의 발음이 굴러나왔습니다. 혀끝이 기억하는 감각이었습니다. 입술의 모양, 혀의 위치, 숨을 내뱉는 호흡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노래가 한 소절, 두 소절 이어질수록 회장실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순자의 모습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하루 종일 땅바닥만 보며 굽어있던 등이 대나무처럼 곱게 펴지더군요.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잔뜩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당당하게 열렸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달빛이 순자의 얼굴을 비췄을 때 거기엔 더 이상 찌든 가난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순자의 노래는 점점 더 깊고 풍성해졌습니다. 회장실의 그 넓고 차가웠던 공기가 순자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노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은 시간을 깨우는 주문이었고 잃어버린 아버지를 부르는 영혼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노래의 마지막 소절을 향해 갔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굳게 닫힌 문틈을 비집고 나가 복도 끝 어둠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이제 그 노래가 닿아야 할 사람에게 닿을 차례였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시각 복도 끝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친 강 회장이 집무실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결제할 서류가 산더미라 자정이 다 되어서야 비서들을 물리고 혼자 남았던 참이었죠. 정막이 감도는 복도엔 회장의 구두 굽소리만 뚜벅뚜벅하고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으로 쓸쓸해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남들 보기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벌 회장님이라지만 그 늦은 밤 홀로 걷는 그림자는 앙상한 고목나무 같았으니까요. 아무도 없는 텅 빈 복도가 마치 자식을 잃고 속이 텅 비어버린 그의 가슴속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지친 듯 미간을 꾹꾹 문지르며 걸었습니다. 수천 명 직원을 거느리면 뭐하고 돈이 산처럼 쌓이면 뭐합니까? 정작 집에 가면 반겨줄 피부치 하나 없는 신세인 것을요. 그는 습관처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집무실 문 앞을 10걸음쯤 남겨두었을 때였습니다. 회장의 발걸음이 뚝 하고 멈춰섰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듣나 싶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려던 찰나였죠. 분명했습니다. 굳게 닫힌 문틈새로 아주 희미하지만 또렷한 노랫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바람 소리도 아니었고 기계가 돌아가는 소음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덜컥하고 발밑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이 야심한 시각에 내 방에 누가 있단 말인가? 산업 스파이라도 든 건가? 아니면 도둑인가? 처음엔 그런 날 선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려온 그 한 소절에 회장의 의심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그것은 27년 전 파리에서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 가사가 분명했습니다. 그 멜로디가 고막을 때리는 순간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두꺼운 서류 뭉치가 힘없이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수십 장의 서류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마치 눈발처럼 복도를 뒤덮었지만 회장은 그걸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쳐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마비가 온 것 같았거든요. 눈동자가 지진 난 듯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려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지요. 그 노래는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노래였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그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은 단 2사람뿐이어야 했습니다. 27년 전 프랑스 파리의 그 춥고 가난했던 유학 시절, 돈이 없어 난방도 제대로 못하던 옥탑방에서 강 회장은 밤마다 울어대던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이 노래를 불러주곤 했거든요. 배고파서 우는 아이를 달랠 길이 없어 눈물을 삼키며 불러주던 아비의 자장가였습니다. 지안아, 우리 지안이 착하지. 그때 그 시절 딸과 자신만이 공유했던 유일한 언어이자
약속 같은 노래. 그게 바로 저 문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27년 전 제 딸아이의 억양과 똑같은 발음으로 말이죠.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헉, 헉.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숨을 헐떡이며 넥타이를 잡아 뜯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조여와서 숨을 쉴 수가 없었으니까요. 환청일까? 내가 드디어 미친 걸까? 딸을 찾다 못해 이젠 헛소리까지 듣는 지경이 된 걸까? 회장은 자신의 뺨을 세차게 때려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노래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회장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기계음 섞인 반주 위로 덧이 펴진 그 여자의 목소리. 그 떨림 하나하나가 회장의 뼛속을 사무치게 건드렸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옮겨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리 길처럼 멀게만 느껴지더군요.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짚지 않고는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겨우 문 바로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회장의 손이 덜덜 떨리며 천천히 문고리로 향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금속 문고리. 그걸 잡은 회장의 손등에 퍼런 힘줄이 돋아났습니다.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하지만 차마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무서웠던 겁니다. 천하의 강 회장이 그깟 문 하나 여는 게 죽기보다 무서웠던 겁니다. 이 문을 열면 저 소리가 환상처럼 연기되어 사라져버릴까봐, 혹은 자신이 기대했던 내 새끼가 아니라 그저 우연히 노래를 아는 낯선 타인일까봐, 그 실망감을, 그 절망을 다시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지요. 27년을 찾아 헤맸던 희망이 바로 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이마를 문에 쿵 하고 기댔습니다. 닫힌 문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바닥에 떨어진 서류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딸의 노래가, 문 바깥쪽에서는 아비의 억눌린 흐느낌이, 그 얇은 나무 문 하나를 벽에 두고 공존하는 참으로 기막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회장은 문고리만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 속에서 운명의 문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용자님. 감정의 깊이를 더 파고들어 분량을 확실하게 채우겠습니다. 그 긴박했던 순간 순자가 느꼈던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테이프가 부서질 때의 절망감을 초고밀도 회고 구슬체로 아주 상세하게 다시 썼습니다. 문 밖에서 회장님이 숨죽여 오열하던 그 짧은 찰나였습니다. 회장실 안 순자는 아직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노래가 끝난 여운에 젖어 있었지요. 녹음기를 품에 안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를 깬 건 다름 아닌 폭발음 같은 소음이었습니다. 닫혀있던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부서져라 젖혀졌습니다. 마치 포탄이 떨어진 것처럼 회장실 전체가 울렁거렸지요. 순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 숨을 헙 하고 들이켰습니다. 문가에 나타난 건 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헐떡이며 달려온 관리본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회장님을 밀치다시피 하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회장실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니 청소부가 미쳐서 난동이라도 부리는 줄 알았던 게지요. 본부장의 눈이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순자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날카롭던지 천장의 샹들리에가
징징 울릴 정도였습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평소에도 쥐새끼 같다며 구박하던 사람이 저렇게 눈을 뒤집고 달려드니 오죽 무서웠겠습니까? 순자는 살려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부장은 성큼성큼 다가와 순자의 코앞에 우뚝 섰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닦인 그의 구두가 순자의 맨발 앞에 위협적으로 놓였지요. 그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순자가 품에 안고 있는 녹음기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회장님 집무실에서 노래를 불러? 그것도 훔친 물건으로? 훔치다니요. 순자는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저 먼지를 털려다 우연히 틀었을 뿐인데 도둑 취급이라니요. 하지만 해명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내놔. 당장 안 내놔. 본부장이 거칠게 손을 뻗어 녹음기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뺏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게 어떤 물건입니까? 27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 소리를 흥얼거리게 해준 목숨줄 같은 테이프 아닙니까? 이걸 뺏기면 다시 그 차갑고 냄새나는 지하 감옥으로 끌려갈 것만 같았거든요. 순자는 녹음기를 가슴팍에 더 깊이 파묻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 온몸으로 기계를 감쌌지요. 아이고, 본부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이소. 제가 훔친 게 아닙니다. 청소하다가 실수로. 순자가 파들파들 떨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본부장의 귀에는 그저 더러운 변명으로만 들렸나 봅니다.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기어이 손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나 어디서 말대꾸야. 본부장은 억센 힘으로 순자의 팔을 비틀어 기어이 녹음기를 뺏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지요. 잡이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손길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힌 낡은 플라스틱 기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부품들이 사방으로 튀고 뚜껑이 열린 틈으로 갈색 테이프가 튕겨 나왔습니다. 마치 뱀 혓바닥처럼 길게 풀려버린 필름. 그걸 보는 순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안 되는데. 순자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그 따뜻했던 자장가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자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망가진 테이프라도 건져보려고 떨리는 손을 뻗었지요. 하지만 본부장은 그마저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손이 테이프에 닿으려는 찰나 그의 반짝이는 구두가 그 앞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잔인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이딴 쓰레기는 아주 밟아서 가루를 만들어야 정신을 차리지. 내 주제를 알라고. 주제를. 그는 구둣발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테이프를 밟으려는 건지 아니면 바닥을 기는 순자의 손을 밟으려 드는 건지 사리가 느껴지는 동작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구둣발이 자신의 인생을 짓밟는 것만 같아 질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뼈가 으스러지겠구나. 평생을 짓밟히며 살아온 인생,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 체념했지요.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다가올 고통을 기다렸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던 본부장의 다리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거칠게 막아섰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한 숨막히는 정적. 아무런 소리도 비명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문 앞에 너클 놓고 서 계시던 회장님이 어느새 바람처럼 달려와 본부장의 앞을 막아서고 있는 모습을요. 그때 회장님의 모습은 평소에 그 점잖고
고상한 노신사가 아니었습니다. 땀에 젖은 와이셔츠 바람으로 본부장의 어깨를 움켜쥔 손등엔 시퍼런 핏대가 솟아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사람을 집어삼킬 듯한 푸른 불꽃이 튀고 있었지요. 마치 제 새끼를 건드린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순자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본부장은 그 기세에 눌려 다리 한쪽을 든 채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회장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는 짓인가? 물론 그건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서슬퍼런 눈빛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본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바닥에 납작 엎드린 순자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 밤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저 초라한 청소부가 누구인지 가려질 운명의 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앞을 가로막고 있던 관리본부장을 사정없이 밀쳐냈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인의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왔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본부장이요. 소리를 내며 저만치 나가 떨어져 벽에 부딪혔지만 회장님은 그따위 사람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장님의 세상에는 오직 단 한 사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 여인뿐이었으니까요. 회장실의 그 무겁던 공기가 일순간 멈춰섰습니다. 회장님은 본부장이 떨어뜨린 녹음기 잔해들을 밟고 지나가며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쿵 하고 무릎을 꿇었지요.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그 비싼 양복 바지가 먼지 구덩이 바닥에 닿는 것 따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보물이었던 테이프가 박살이 났으니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감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을 뻗어 잔뜩 움츠러든 순자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쥐었습니다. 이보게, 괜찮은가? 어디 다친 데는 없는가?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던지 바람 앞에 촛불 같았습니다. 평소에 그 위엄 있던 회장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구하듯 애처롭고 물기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너무 무서워서 눈도 못 뜨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을 일으키려 팔을 잡아당기자 본능적으로 팔을 빼내려 버둥거렸지요. 혹시나 이 높으신 분이 자신을 더 혼내려는 줄 알고 겁에 질려 있었던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이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순자가 울먹이며 팔을 비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팔을 빼내려는 반동 때문에 낡아서 해진 작업복 소매 단추가 툭 하고 뜯겨나갔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소매가 팔꿈치 위까지 쑥 말려 올라가 버렸지요. 회장님의 시선이 무심코 드러난 순자의 오른쪽 손목 안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시간이 정지한다는 게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회장님의 거친 숨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리더니 초점이 한 곳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30대 청소부의 손목. 검버섯이 피기 시작하고 굳은 살이 박인 그 고단한 피부 위에 새하얗게 오그라든 엄지손가락만 한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냥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살이 녹아내리며 아물어 마치 금음달처럼 굽어있는 아주 독특한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세상에 수만 가지 상처가 있다지만 저런 모양은 흔치 않지요. 회장님은 그 흉터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27년의 세월이 와장창 깨져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회장실 풍경이 지워졌습니다. 대리석 바닥도, 깨진 녹음기도, 본부장의 비명도, 모든 것이 하얗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대신 기억 저편 깊숙이 봉인해 두었던 한 장면이 생생하게 겹쳐 보이기 시작했지요. 27년 전 프랑스 파리의 그 지독히도 추웠던 겨울밤이었습니다. 유학 자금이 끊겨 옥탑방 난방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가난한 시절이었지요. 젊은 강 회장은 두꺼운 외투를 입은 채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졸업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5살 배기 딸 지안이가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잠들어 있었고요. 밤샘 작업에 지쳐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눈을 떴지요. 세상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빠, 졸지 마. 이거 마셔. 잠에서 깬 지안이가 아빠 줄 거라고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들고 오고 있었습니다. 자기 얼굴만 한 머그잔에 뜨거운 물을 가득 담아서 말이죠. 그 작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뜨거워. 내려놔. 젊은 강 회장이 놀라서 소리치며 달려갔지만 한 발 늦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발이 낡은 문턱에 걸리는 순간 펄펄 끓는 커피가 아이의 오른쪽 손목 위로 쏟아지고 말았으니까요. 살 타는 냄새와 함께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이의 자지러지는 비명이 좁은 옥탑방을 가득 채웠지요. 아비의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너덜너덜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약을 바르며 강 회장은 펑펑 울었습니다. 못난 아비 만나서 이 어린 것이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갖게 되었구나. 죄책감에 가슴을 쳤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어린 것이 빨갛게 부어오른 손목을 부여잡고 훌쩍이면서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말 한마디가 강 회장의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빠 미안해. 흑, 컵 깨서 미안해. 아빠 커피 못 마셔서 어떡해. 흑, 제 살이 익어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아빠가 커피 못 마시는 걸 먼저 걱정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착해 빠진 아이가, 그 천사 같은 아이가 그의 겨울 기차역에서 그 흉터 하나만을 남긴 채 연기처럼 사라졌던 겁니다. 회장님은 다시 눈앞의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 냄새나고 초라한 작업복을 입은 30대 청소부의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찌들어 주름지고 거칠어진 얼굴. 어디를 봐도 그 고운 지안이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목의 흉터, 그 슬픈 금음달 모양의 상처만큼은 27년 전 그날 밤의 것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테이프 속에서 들려오던 그 자장가, 그리고 이 결정적인 흉터, 모든 증거가 하나의 정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내 금쪽 같은 새끼가 지금 내 발밑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는 그 기막힌 사실을 말입니다. 아, 회장님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속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단말마였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곧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비극이 되어 노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회장님은 순자의 그 상처난 손목을 두 손으로 덥석 붙잡았습니다. 마치 놓치면 다시는 못 잡을 동아줄이라도 되는 양 힘주어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젖은 볼에 그 거친 손등을 갖다 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순자의 차가운 흉터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지안아, 설마 너 지안이냐? 목이 메어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갈라진 쉰 소리가 회장실 바닥을 긁었습니다.
내 새끼, 내 딸 지안이 맞는 거냐? 순자는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갑자기 회장님이 왜 이러시는지, 혹시 너무 화가 나서 실성하신 건 아닌지 겁에 질려 몸을 움츠릴 뿐이었지요. 하지만 회장님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순자의 손을 잡은 채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체면도 위신도 회장이라는 직함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을 못 알아보고 쓰레기 취급을 했던 못난 아비의 통곡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내가 미안하다. 이 애비가 정말 잘못했다. 지안아. 흐흑. 그날 그 기차역에서 내가 너를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27년을 꾹꾹 눌러 참아왔던 후회가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천하의 강 회장이 자신의 회사 바닥을 뒹구는 청소부의 발치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딸을 찾은 기쁨보다 내 딸을 이토록 비참한 구렁텅이에 방치했다는 뼈를 깎는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문가에 쓰러져 있던 본부장이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이제야 사태 파악이 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요. 회장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닥을 치며 통곡하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표정은 석고상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이었죠. 관리본부장은 벽에 기대어 입술만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그 서늘한 눈빛이 자신을 향하자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더군요. 그는 본능적으로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 여자가 먼저 도둑질을. 본부장이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회장님이 손을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작은 손짓 하나에 본부장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명확한 거절이었지요. 시끄럽다. 아주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고함도 아니었고 분노에 찬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회장실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본부장은 헉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은 그를 벌레 보듯 한번 훑어보더니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경비대 불러. 지금 당장. 군더더기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길엔 망설임이 없었지요. 그제야 복도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우당탕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비서실장과 보안 요원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난장판이 된 회장실 풍경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청소부, 깨진 녹음기,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 떠는 본부장까지. 직원들이 우물쭈물하며 누구를 잡아야 할지 몰라 당황해야 할 때였습니다. 회장님이 턱끝으로 본부장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 끌어내. 비서실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예, 본부장님을요? 하고 되묻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회장님의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기엔 2번 말하게 하지 말라는 서리빨 같은 경고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보안 요원들이 머뭇거리며 본부장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회장님, 오해십니다. 제가 충정으로 그런 겁니다. 본부장이 발악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이미 그에게서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대신 비서실장을 향해 짧게 덧붙였지요. 내일부터 내 눈에 안 띄게 해. 인사팀에 지시해뒀으니 그리 알아.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본부장의 고함 소리는 질질 끌려나가며 복도 끝으로 멀어졌고 이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절대 권력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법이지요. 회장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비서실장과 남은 직원들은 숨도 크게 못 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힐끔힐끔 바닥에 있는 순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저 청소부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눈빛들이었지요. 하지만 순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본부장이 끌려나갔으니 다음 차례는 자신일 거라 생각했겠지요. 낡은 작업복 등판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직원들을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다 나가라는 뜻이었죠. 직원들이 도망치듯 문을 닫고 사라지자 방 안엔 다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순자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뚜벅, 뚜벅. 구두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순자의 몸이 더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호통은 없었습니다. 매질도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말없이 자신의 양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굽혀 바들바들 떨고 있는 순자의 어깨 위로 툭 하고 덮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남아있는 묵직한 옷감이 순자의 등을 감쌌습니다. 순자가 놀라서 고개를 들려 했지만 회장님은 순자의 어깨를 가만히 눌러주었습니다.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안심하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회장님은 그 옆에 털썩 주저앉아 깨진 녹음기 조각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묵묵히 딸이 지키려 했던 그 파편들을 자신의 손으로 수습할 뿐이었습니다. 그 넓은 회장실엔 플라스틱 조각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만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회장실엔 묘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바닥에 웅크린 순자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순자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소민형처럼 휘청거렸지요. 회장님은 그런 순자를 소파에 조심스레 앉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순자가 먼지 한 톨 남길까봐 벌벌 떨며 닦았던 바로 그 최고급 가죽 소파였습니다. 잠시 후 비서실장이 쟁반 하나를 들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꿀물 한 잔이 놓여 있었지요. 회장님은 쟁반을 받아들고는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아무도 들이지 말라는 뜻이었죠. 달칵 문이 닫히고 세상과 단절된 방 안에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순자의 손에 따뜻한 머그잔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좀 마시게. 따뜻한 거다. 순자는 멍하니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찻잔과 받침이 부딪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도자기 너머로 전해지는 뜨끈한 온기. 그 온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손바닥을 녹이고 굳어있던 혈관을 타고 팔뚝으로 어깨로 퍼져나갔습니다. 순자는 홀짝하고 차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긴장이 툭 하고 끊어지더군요. 그제야 참았던 숨이 터져나왔습니다. 후.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일이었습니다. 그 하얀 수증기 너머로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엔 소리였습니다. 거대한 기차 바퀴가 철로를 긁는 날카로운 금속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외국어들. 27년 전
파리의 어느 기차역 풍경이었습니다. 순자의 눈동자가 허공을 응시하며 몽롱해졌습니다. 기억 속의 꼬마 지안이는 빨간 털실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꼭 잡고 있었는데 인파에 밀려 그만 손이 미끄러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 순간의 공포, 세상에 나 혼자 남겨졌다는 그 끔찍한 단절감. 30대 청소부 순자의 몸이 5살 꼬마의 기억에 반응해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어. 순자의 입에서 툭 하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건 청소부가 회장님께 하는 존댓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투정 부리듯 아주 작고 여린 목소리였지요. 손이 너무 시려워서 무서웠어. 회장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섣불리 말을 걸면 겨우 돌아온 딸의 영혼이 다시 도망칠까봐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회장님은 곁에 있던 자신의 양복 상의를 다시 끌어당겨 순자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주었습니다. 마치 그날 놓쳤던 손을 이번엔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이 옷깃을 꽉 여며주었지요. 그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자 순자의 떨림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항상 춥고 배고프고 불안했던 지난 27년 세월. 그런데 지금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이 온기는 너무나 안전했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벽이 등 뒤에 생긴 기분이었으니까요. 순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럴 땐 대성통곡을 한다는데 정작 진짜 안도감이 찾아오니 눈물도 나지 않더군요. 그저 긴장이 풀려 노곤해질 뿐이었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말이죠. 순자는 빈 컵을 만지작거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배고파. 그 한마디가 회장님의 가슴을 또 한 번 후벼 팠지만 동시에 안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살아있구나. 내 딸이 살아서 내 곁에서 배고프다고 하는구나. 회장님은 젖은 눈으로 엷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지어보는 아비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회사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더랬습니다. 지하에서 쓰레기나 치우던 청소부가 알고 보니 회장님의 잃어버린 핏줄이었다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임원실 전화통에 불이 나고 복도마다 수군거리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특히나 평소 회장님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임원들이 더 난리였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회장실 앞으로 몰려와 줄을 섰습니다. 누구는 상무님 명패를 새로 파야 한다며 호들갑을 떨었고 누구는 당장 최고급 집무실을 비워야 한다며 비서들을 닥달해댔지요. 마치 어제까지 순자를 김씨라 부르며 하대했던 기억은 싹 지워버린 사람들 같았습니다. 참으로 가벼운 충성심들이었죠. 회장님도 처음엔 마음이 흔들리셨을 겁니다. 지난 27년 남의 집 변기나 닦으며 고생한 딸을 생각하면 자기 앉은 회장 자리라도 내주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세상 보란 듯이 비단 옷 입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서 그동안 당한 서름을 한 방에 갚아주고 싶으셨겠지요. 하지만 회장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이 결제판을 들이밀며 따님을 경영 수업에 참여시키셔야 합니다. 지분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하고 떠들어댈 때였습니다. 회장님이 찻잔을 받침대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아주 작고 건조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하나에 시장통 같던 회장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소란 피우는 임원들을 향해 가만히 손바닥을 들어 보이셨을 뿐입니다.
멈춰라. 더 이상 떠들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지요. 그 서늘하고 깊은 눈빛에 기세등등하던 임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 딸에게 필요한 건 시끄러운 왕관이 아니라 조용한 쉼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임원들이 모두 물러가고 방 안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회장님은 소파 구석에 불편하게 앉아 있는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자신의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지요. 평생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공주 대접을 받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그 관심이 가시방석처럼 따갑기만 했을 겁니다. 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의 맞은편 낮은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눈높이를 맞추려는 배려였지요.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그릇을 다루듯 물으셨습니다. 지아나, 나는 네가 편했으면 좋겠다. 네가 원한다면 남들 보란 듯이 이 회사의 주인이 되게 해줄 수도 있다.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쉬어도 좋고. 아비로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강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딸의 입술만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려주셨지요. 순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를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바닥에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화려한 명함이나 높은 자리는 맞지 않는 남의 옷처럼 불편할 뿐이었으니까요. 순자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아빠, 지는 높은 자리는 무서워해. 할 줄도 모릅니다. 어제 보니까네. 사람들이 막 고개 숙이고 그러는데 지는 그게 더 무섭고 싫대해. 순자의 사투리 섞인 대답은 투박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권력도 돈도 명예도 그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빠 곁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면서 조용히 있고 싶어해. 아빠 약 드실 때 물 떠다 드리고 서류 정리 같은 거나 도우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잃어버린 27년 세월을 보상받는 방식치곤 너무나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숨결이 닿는 거리에서 매일 얼굴 보고 밥 먹는 것. 그것만이 순자가 바라는 유일한 호강이었던 겁니다. 회장님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반대하거나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젖은 눈으로 고개를 천천히 끄덕여 주셨을 뿐입니다. 딸의 그 작은 소망이 천만금보다 더 무겁게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이지요. 그날 오후 회장은 순자를 데리고 집무실 바로 옆 작은 방 앞으로 갔습니다. 기록 관리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곳이었습니다. 회장은 양복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황동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순자의 거친 손바닥 위에 그 열쇠를 조심스레 올려주었지요. 여기가 이제 내 방이다. 순자는 손바닥에 놓인 열쇠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금속의 감촉이 차갑고도 묵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순자는 평생 수많은 열쇠를 만지며 살아왔습니다. 새벽마다 열어야 했던 공중화장실의 녹슨 자물쇠 열쇠, 냄새나는 쓰레기장 철문을 여는 열쇠, 식당 설거지방의 뒷문 열쇠. 하지만 그 수많은 열쇠들 중에 순자의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남의 문을 열기 위한 것이었고 허락받고 들어가서 청소만 하고 다시 잠가야 하는 을의 열쇠들이었지요. 그런데 이 황동 열쇠는 달랐습니다. 이건 오롯이 자신만이 열 수 있고 자신이 허락해야 남이 들어올 수 있는 진짜 내 방의 열쇠였으니까요.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열쇠를 구멍에 꽂아 넣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딸각하고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닫혀있던 순자의 인생이 비로소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지하와는 차원이 다른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평생 순자의 코끝을 맴돌던 눅눅한 곰팡내와 독한 락스 냄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바스락거리는 마른 종이 냄새와 은은한 묵향 그리고 잘 마른 나무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무엇보다 순자의 눈을 사로잡은 건 정면의 통유리창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었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하나하나가 금가루처럼 반짝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순자는 홀린 듯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발밑에 닿는 마룻바닥의 단단한 느낌마저 낯설고 황홀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회장이 젊은 시절부터 썼다는 낡은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끼익하는 나무 의자의 마찰음조차 정겹게 들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장의 손때가 묻은 낡은 업무일지와 두꺼운 가죽 앨범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습관처럼 손을 뻗어 앨범 위에 내려앉은 뽀얀 먼지를 슥슥 쓸어내렸습니다. 걸레가 아닌 맨손으로 닦아내는 그 감촉이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앨범을 넘기던 순자의 손에서 툭 하고 사진 한 장이 책상 위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멀리 에펠탑이 보이는 파리의 어느 공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회장이 롱코트를 입고 어린 여자아이를 품에 안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요. 순자는 그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풍경, 기억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자의 시선이 사진 속 아이의 손에서 멈췄습니다. 순자의 입에서 탄식 같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진 속 꼬마 아이는 빨간 털실로 짠 두툼한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 장갑을 보는 순간 순자의 손끝이 찌릿했습니다. 머리로 기억하는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감각이 먼저 살아난 겁니다. 까칠까칠하면서도 포근했던 그 털실의 감촉. 추운 겨울날 그 장갑 낀 손을 잡아주며 아빠가 호호 불어주던 그 입김의 온도, 그리고 콧물 훌쩍이며 장갑 낀 손으로 아빠의 볼을 비비던 그 느낌까지. 순자는 저도 모르게 사진 속 벙어리 장갑 위를 거친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가슴 명치 끝에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었고 기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27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내가 사랑받던 아이였다는 그 벅찬 사실이 눈물샘을 건드린 겁니다. 순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사진 속 벙어리 장갑을 적셨습니다. 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끄끄거리며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순자가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열린 문가에 회장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성큼성큼 들어와서 지시를 내리셨을 분이 문지방 너머에서 서성이고 계셨던 겁니다. 마치 남의 집에 온 손님처럼 혹은 딸의 방을 훔쳐보다 들킨 아버지처럼 쑥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떼셨습니다. 지아나. 순자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순자의 젖은 눈가가 아닌 책상 위의 서류 더미를 향해 있었습니다. 딸의 눈물을 모른 척 해주려는 서툰 배려였지요. 이 서류들 말이다. 네가 시간 날 때 정리 좀 부탁해도 되겠니? 부탁.
평생 이거 치워라, 저거 해라 하는 지시와 명령만 듣고 살아온 순자에게 부탁한다는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회장이 부하 직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을 담아 건네는 정중한 청유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순자가 평생 겪었던 하대와 멸시의 기억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명령받는 청소부가 아니라 부탁받는 딸이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다 이내 눈물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빠. 지가 깨끗하게 해놓을게. 걱정 마이소. 그 투박하지만 다정한 대답을 듣고서야 회장은 안심한 듯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회장은 방 안으로 들어오는 대신 조용히 뒷걸음질 쳐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딸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딸이 마음껏 울고 마음껏 추억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아버지의 등 넓은 뒷모습이었습니다. 닫힌 문 안에서 순자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사진 속 아이의 빨간 장갑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책상에 앉아 돋보기를 끼고 종이를 넘기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차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밖 복도에 서 계셨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햇살 아래 앉아 있는 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계셨지요. 회장님은 웃지 않았습니다. 보통 자식을 찾으면 껄껄 웃으며 남들에게 자랑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지요. 그 눈부신 햇살 아래 앉아 있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 고귀해 보여서 자신이 감히 큰 소리를 낼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지난 세월 저 아이를 저렇게 빛나는 곳에 두지 못하고 그 캄캄한 어둠 속에 방치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아주었다는 안도감, 그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며 노인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회장님은 문틀을 잡고 소리 없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딸을 향한, 아니 딸이 묵묵히 견뎌온 그 모진 세월을 향한 가장 정중한 사과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회장이 가장 낮은 자세로 딸을 섬기는 순간이었지요. 방 안에서는 사각, 사각,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은 그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시간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하게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는 참으로 조용했습니다. 값비싼 코스 요리도 아니었고 그저 회사 앞 식당에서 파는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닥까지 싹 비웠지요. 달그락하고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만이 식탁 위를 평화롭게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소박한 한 끼가 지난 27년의 허기를 채워주는 그 어떤 보약보다 낫더군요. 계산을 마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문의 종소리와 함께 밤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낮에는 제법 따뜻하더니 밤이 되니 바람 끝이 제법 맵싸하고 차가웠습니다. 회장은 으슬으슬한 한기의 습관처럼 외투깃을 여미려다 손을 멈칫하셨지요. 옆에 선 순자가 얇은 작업복 위에 가디건 하나만 걸치고 있는 게 마음에 걸리셨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자가 주머니에서 부스럭거리며 무언가를 찾더군요. 한참을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 구겨진 손을 쑥 내밀었습니다. 아빠하고 부르는 소리에 회장이 고개를 돌려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의 투박한 손바닥 위에 노란 껍질에 쌓인 아주 흔해 빠진 알사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서 받았는지, 주머니 속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껍질이 살짝 찌그러진 그런 사탕이었지요. 순자는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하며 회장의 손바닥에 사탕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드시라고, 달달한 거 먹으면 힘 안 나냐고 투박하게 말했지요. 아빠 힘들 때 이거 드시라고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회장은 숨을 멈춘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안에 들어온 그 작고 딱딱한 사탕의 감촉은 단순히 사탕이 아니었습니다. 27년 전이었습니다. 기차역 인파 속에서 딸의 손을 놓치기 직전 어린 지안이가 울먹이며 아빠 주머니에 넣어주었던 바로 그 사탕과 똑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아빠 울지 말고 이거 먹으라던 그날의 기억이 27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회장의 심장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회장은 사탕을 차마 입에 넣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부서질라 녹을라 주름진 손안에 꼭 쥐고만 계셨지요. 차가웠던 사탕이 회장의 체온으로 조금씩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향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곳을 향해 나란히 걷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은 식당 앞을 벗어나 큰 길가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려면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했지요. 늦은 밤이었지만 도심의 도로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쌩하고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회장과 순자는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빨간 불이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바람이 횡단보도 흰 페인트 자국 위를 횡하니 쓸고 지나갔지요. 회장은 옆에 서 있는 순자를 힐끔 훔쳐보았습니다. 얇은 가디건 자락이 바람에 팔락거리는 게 자꾸만 신경이 쓰이셨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고 싶었지만 아까 순자가 사탕을 주며 보였던 그 수줍은 미소가 떠올라 차마 그러지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찰칵하고 바뀌었습니다. 뚜뚜뚜뚜 하는 보행 신호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지요.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검은 파도처럼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표정한 퇴근길 인파가 두 사람을 향해 밀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몸이 감전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공포가 노인의 심장을 덮쳤습니다. 27년 전 그날이 떠오른 겁니다. 파리의 기차요? 수많은 인파, 그 거대한 사람 물결에 휩쓸려 고사리 같던 딸의 손을 놓쳐버렸던 그 끔찍한 순간에 트라우마가 발작처럼 되살아난 거지요. 지금 눈앞에서 걸어오는 저 사람들이 또다시 내 딸을 밀쳐내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것만 같은 공포. 회장의 손이 본능적으로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지아나, 안 된다.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된다. 회장은 다급하게 순자의 손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손은 순자의 손목 바로 앞에서 딱 멈추고 말았습니다. 허공에서 파르르 떨리기만 할 뿐 차마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27년 전 그 손을 놓쳐서 딸을 지옥으로 내몰았던 그 죄 많은 손으로 다시 딸의 손을 잡아도 되는 건지, 내가 감히 이 아이의 손을 잡을 자격이 있는지. 회장은 입술을 깨물며 뻗었던 손을 슬그머니 거두려 했습니다. 겁먹은 아이처럼 주먹을 꽉 쥐고 뒷걸음질 치려던 찰나였습니다. 툭! 무언가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회장의 손등을 건드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순자가 한 발짝 다가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낡은 가디건 소매 끝으로 회장의 주름진 손등을 살며시 덮었습니다. 손을 꽉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옷자락 끝으로 아빠의 손을 톡하고
건드린 아주 조심스럽고 작은 접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명확했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 해. 안 도망갑니다. 걱정 마이소. 순자는 그렇게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숨을 훅 하고 들이켰습니다. 소매 너머로 전해지는 딸의 체온이 꽁꽁 얼어붙었던 공포를 녹여버렸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눈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매 끝으로 맞닿은 그 손을 떼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어릴 적 아빠 코트 자락을 잡고 졸졸 따라가던 그 시절처럼 순자는 회장의 곁을 단단히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신호등의 초록,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건너라는 신호였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이 용기를 냈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순자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꽉 쥐면 부서질까봐 살짝 쥔 그 손에 27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자. 회장의 입에서 바람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발을 맞추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두 사람의 잡은 손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회장의 긴 그림자와 순자의 작은 그림자가 아스팔트 위에서 천천히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는 듯 두 그림자는 꼭 붙어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떤 웅장한 약속도 화려한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저 밤길을 걷는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타박타박 울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화려한 회장실도 차가운 지하 쪽방도 아닌 그저 따뜻한 가로등 아래서 비로소 하나가 된 두 그림자가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밥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함께 먹어야 한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오늘 누구와 따뜻한 한 끼를 나누셨나요? 오늘 순자와 회장의 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따뜻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드리는 가슴 울리는 명품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